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총량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들은 괜찮아요. 굉장히 견조합니다. 조정이 있으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또 오히려 시그널이지 않을까. 사실 뭐 41년 만에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가격이 좀 너무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네. 반대로 본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량 자산을 좋은 가격에 네. 매입할 수 있는 기회고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성장하는 섹터, 산업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책에서 보면 이제 미래 전략 사업으로 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 헬스케어,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해 주셨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서 반도체 위기 상황이죠. 저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경기 침체와 맞물려요.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실제 반도체요?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 아무도 안 사봤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사죠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는 거지. 네. 우리가 반도체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뜻이에요. 반도체는. 중간재라는 얘기는 뭐 자동차에 200~300개 들어가고 전기차에 뭐 한 700개 들어가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고 TV에 들어가고 리모컨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설비에 많이 들어가죠. 생산 설비. 근데 23년을 놓고 보면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인데 반도체 시장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위축되고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줄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내구재의 교환 주기를, 내구재는 말 영어로 듀러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 같은 경우는 사는 이유가 오늘 먹기 위해서 사니까 직접 소비재인데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년 이상, 3년 이상 쓰기 위해 사는. 텔레비전을 1년 쓰려고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교환 주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20년, 21년에 많이 샀거든요. 더더군다나. 가전제품을. 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집에서 홈코노미가 등장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교체를 했어요. 교체 주기라는 관점에서도 22년, 23년에 드라마틱한 가전제품의 수요가 있기도 어렵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구매 여력도 축소되고, 뭐 자산 가치도 그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소득도 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구재 소비가 줄어요. 사이클뿐만 아니라, 사이클로도 그렇지만 사이클을 제외하고도 23년의 경제는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그 내구재도 줄고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것도 위축돼요. 우리나라 건설 투자 많이 늘겠어요? 이렇게 건설 경기 침체고 미분양 주택 쌓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가 애플이 아이폰 14 그 증산 계획을 철회했었던 거. 그게 극단적인 딱 사례죠. SK 하이닉스도 뭐 생산량 목표치를 조정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그렇게 의존적인 나라인데, 반도체가,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5대 미래 전략 산업은 네.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선정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12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그 주요한 것들이고, 이게 앞으로 어떨지를 이제 분석한 거라고 본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총량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23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산업만 봤을 때. 네네. 그리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나, 중국의 수요도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23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국면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온 그 기울기가 더 빠를 수는 있죠. 우리나라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게 세계 경제가 제가 그 책에는 그래프로 제시를 했는데 L자형이거든요. 네. L자형이라는 게 소위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뭐 4%대였다가 22년 들어서 3.22%로 떨어지고 그리고 23년에는 2.7%로 떨어져요. L자인데 좀 눕는 L자죠. 이게 세계 경제의 앞으로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L자 밑에 있는 게 당연히 선진국이겠죠. 성장률이 낮으니까. 네네. 근데 그 기울기가, 꺾이는 기울기가 더 가파라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침체예요. 23년은. 네. 미국, 유럽.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나름 버텨요. 성장률로는 3.7, 3.7. 근데 신흥국 중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아시아 신흥국, 특히 아태 신흥국, 이들은 괜찮아요. 굉장히 견조합니다. 견조한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진입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21년 끝자락의 모습? 그게 이제예요. 왜냐면 백신 보급 속도가 훨씬 여리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25%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그걸 안 봐서 그렇지만 200%가 넘을 거예요. 그죠? 2번 이상 접종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5%라는 개념은 100% 기준이 아니라 200, 3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접종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흥개도국들이 뒤늦게 부상한 거고 그때 또 차이나 엑소더스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자꾸 미국이 중국산 쓰지 말라고 하고 아예 공장을 미국에 주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이 있어요. 저는 아태 지역 ETF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세계 경제 기조 자체가 꺾이진 않거든요. 이 기조는. 네. 그래서 아태 지역을 구성하는 나라들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요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이 되게 재밌게도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성장률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1, 2, 3, 4분면을 그릴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은 높고 성장률도 높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성장률은 높아요. 이게 2분면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영역이죠. 네. 고성장 국가. 그리고 이 중에 물가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건 이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죠. 그리고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은 거 최악이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 점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 같은 나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심하고요. 성장세 주춤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국면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린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아태 지역 ETF고요. 반도체라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막 고전하는 국면이다. 근데 항상 그러다가 이제 그 최악의 그 저점에서 반도체 수요도 늘고 이제 설비 투자하자 뭐 이런 기조. 그게 피벗과도 맞물리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반도체 수요가 또 폭발하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테크주가 이제 업앤다운이 심하죠. 높이 올라갔다 낮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라는 것은 좀 시점적으로 조금 더 미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차 전지도 한번 여쭤봤는데 2차 전지는 네.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너무 직접적인 충격 혹은 수혜의 대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물론 이제 2차 전지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하는 이 기업들은 배터리사들은 중국산 소재로부터 독립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미국 가서 만난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에요. 이 촬영 장소랑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르네상스 호텔만 건너면 네. 거기에 한국기술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층을 쓰고 있는 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요. 그 진흥원은 키아트라고 하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을 하는 주관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한미 간의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준비해요. 오는 12월에.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나 자동차에 있어서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우리한테는 유예를 해달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라는 종류의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산업부와 상무부도 그런 조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무단에서는. 근데 위로는 아직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든 정책 발의들은 그냥 선거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인플레이션 반드시 잡겠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봐도 인플레이션 감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은 지금 서민들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인플레이션 반드시 잡겠다라는 표명이에요. 의지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준 거죠. 한국이든 뭐든. 근데 중간선거가 이 영상이 여러분 받아들일 시점이면 중간선거가 끝난 시점이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선거용 멘트가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적어도 이제 상원은 몰라도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가 나온 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그대로 지지를 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적어도 이게 동맹주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동맹주의니까 한국 같은 동맹국은 당연히 유예를 해주거나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거나 연기를 좀 해주는 거. 연기의 의미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완공되는 시점을 좀 앞당기겠다고까지 했어요. 우리 기업이나 중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봐줘라. 근데 선거 전에는 봐줄 수가 없죠. 그걸 딱 단호하게 내가 물가 잡겠다. 자국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계속 보여줘야 서민들의 표를 얻는 거예요.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보호무역 조치적인 정책 발의를 안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호무역주의적인 거, 우리나라를 위한 거, 국가주의적인 그런 걸 발의하는 건데, 근데 중간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그게 유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수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좀 불확실한데 이 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공화당이 많은 여석을 차지한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거기에 지지를 받는 재생에너지 산업 그런 영역에 긍정적인 기운이 덜할 겁니다. 옛날엔 기대감이 이만큼이었다면 약간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공화당 사이드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트럼프 공약 보세요. 기억하시죠? 셰일가스. 네, 전통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된 카드로 갖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어디를 중심으로 삭감할까요? 삭감하더라도 당연히 자기 정당의 입장과 반하는 영역에 삭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 긍정과 부정을 잘 가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인도 물론 있고 유예나 이런 것들, 근데 부정적인 사인은 아예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럼 기업들이 미국의 예를 들어 풍력 수출, 태양광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그 비중이 있어요. 유럽 수출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미국 수출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유럽은 계속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유럽 비중이 높은 뭐 풍력 기업이다. 그러면 그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삼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을 삼으셔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시면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맘 편하게 좀 투자할 만한 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아태지역 그쪽이 이제 좀 네, 저는 좀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네.
이 원자재 강세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역시 그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또 네. 이번 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130불 지난번 6월에 찍고 거의 한 80불, 70불 때까지 내려가나 했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네. 곡물 가격도 약간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네. 최근에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맞습니다. 한데 예. 일단 그렇게 보신 이유가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책에서 강조한 것은 이제 모든 원자재는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원자재 다 제가 좀 지지를 했었고요. 특히 원유 선물 ETF 같은 거는 많이 추천했고 저도 거기에 투자를 했었고 예, 그거는 있고 21년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원유 선물 ETF는 그렇습니다. 다만 22년 중반 이후로는 원유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이 2022년 2분기가 고점이고요. 다시 그걸 갱신하지는 않는 흐름. 이렇게 전망하시면 좀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원유 국제 유가를 전망하기보다는 국제 유가 전망치는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 전망치를 준용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게 뭐 틀리지 않고 잘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게 원자재니까. 그러니까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은 22년 중반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네. 22년 중반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 모든 원자재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자재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모든 원자재가 아닙니다. 식료품 원자재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의 소재가 되는 식료품 원자재. 그러니까 주로 혹시 경유 넣으세요? 아니요, 휘발유. 휘발유 넣으세요? 네. 저도 이제 경유차가 하나 있는데, 네. 경유를 넣으시면 그 중에 3.5%의 바이오 에너지를 이미 혼합한 상태로 넣는 거예요. 약간 혼합 비율이 있군요. 네, 그게 혼합 의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GS 칼텍스 같은 회사가 네. 그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팜유,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이냐 뭐 좀 몇 가지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바이오 에너지 섹터 안에는 팜유나 옥수수, 콩, 대두죠. 이게 주된 원료 중에 하나예요. 결국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이 혼합 의무 비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된 혼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탄소 중립적 행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이오 에너지에 들어가는 이 농산물 원자재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텐데, 근데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요소들, 네. 메뚜기 때 출범하고 뭐 라니냐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중장기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식료품 원자재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에너지의 그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을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 왜냐면 비료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국제 유가도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건 맞지만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을 계속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소위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예, 이미 왔고요. 네. 예, 식료품 보호무역주의, 뭐 우리 팜유 수출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닭고기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차단하고, 네네. 인도에서 밀 수출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그런 일종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식료품 원자재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린 메탈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중간 선거 이후에 그 기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EU의 리파워 EU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거의 유사해요. 근데 경유는 좀 다른데 EU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들자라는 게 리파워 EU의 에너지 구조를 개혁하자 그런 건데 그 에너지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그 밖에 여러 노력들이 있어요. 그 노력 중에 좀 중요한 노력이 역시 재생에너지를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더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 이런 것도 네. EU의 중심인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저촉이 있거나 제동이 걸리거나 할지라도 뭐 일시적으로는 좀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걸 떠나서 이 탄소 중립 횡보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더 확충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전기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영역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가는 영역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투자 수요도 있고 소비 수요도 늘어날 텐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원자재거든요, 역시나. 근데 그 원자재 중에서는 그걸 그린 메탈이라고 하는데 해상 풍력, 육상 풍력, 그리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그 소재, 광물 원자재 소재, 그 그린 메탈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선거 결과 그것이 반영돼서 조정이 있으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또 오히려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린 메탈에 구성하는 뭐 주로 뭐 리튬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팔라듐도 포함이고 이 그린 메탈 영역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 ETF 이런 것은 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이 근거가 네. 이상기후, 바이오 에너지, 탄소 중립 이게 여러분 동의를 하시면 논리적으로 네. 그러면 맞다는 거죠. 근데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투자 의사 결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죠. 저는 강하게 이 부분에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와 무관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 선거 결과가 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이제 그게 반영되는 구간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2020년, 21년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고 네. 또 22년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고 23년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 20년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 23년, 22년, 23년 유지했을 때 계속 맞을 수는 없다. 어제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식을 도입했다면 오늘 당면한 그 숙제의 해결책은 공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큰 그림에서 시대를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그 시대적 구분하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2년은 긴축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주식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22년이라는 시대를 규명하면 주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시대를 규명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을 늘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죠. 투자 어떤 여러분의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공격적 투자자도 있고 안정추구형도 있고 네네. 그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도 구성하되 적어도 시대를 구분하는 건 똑같다. 우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시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긴축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대적 구분은. 다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른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실 때 있어서 항상 그 해 혹은 어떤 반기 이런 것들을 시대를 구명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라는 것을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짜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항상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판단을 하고 네. 투자를 해야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사실 당장 내일 주가는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은 계절의 변화는 저희가 이제 그럼요. 알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계절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 방향,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아닐까 또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계절인지, 자산시장에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꼭 면밀히 잘 파악해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잘 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동의가 된다면은 네.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네.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내주셔서 김광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